안녕하세요. 동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에 앞서 저번 주에 학사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참석지 못한 사람들은 카톡 내용이나 같은 수업 듣는 학생들에게 좀 물어봐서 학기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증여 추정에 대해서 먼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추정은 크게 두 가지,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이 있고, 재산 취득 자금 및 채무 상환 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넘겨서 보시면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은 그 내용을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할 때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가까운 가족 상태에서 이렇게 부동산을 팔았다든지 하면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걸 팔았다고 보지 않고 증여했다고 추정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 추정이란 말이 중요한데, 추정한다는 말은 지한 걸로 무조건 법으로 보겠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증여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양도로 보겠다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약간 그 중간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전문적인 그 법률용어로 사용해 보면, 추정이라는 단어는 입증 책임을 전가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소명을 하는 게 아니고 납세자가 이건 증여가 아닙니다라고 소명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소명이 안 되면 그냥 증여로 과세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소명이 되면 증여가 아니고 양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 주택을 팔았어요. 아들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증여로 추정되잖아요. 추정되기 때문에 양도 또는 증여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사이 정도에 있는 거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아들 입장에서 이거 실제 내가 산 거다라고 입증을 하면, 소명을 하면 양도가 되는 것이고, 소명을 못하면 증여가 되는 것이에요. 누가 소명을 해야 된다? 납세자가. 보통 경우 증여 여부를,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국가가 증여한 걸 찾아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특수관계자는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납세자 보고 소명하라, 입증해라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50 정도 먹었어요. 자녀가 아버님은 한 80 되셨고, 그럼 50 정도 된 자녀가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의사다. 그럼 의사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 번 돈을 쭉 통장에 뭐 입금했거나 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던 돈을 아버지한테 보냈을 거 아니에요. 통장으로 계좌이체 했으면 자기가 번 돈, 예를 들어서 10억에 샀다 아버지 집을. 그러면 10억을 그동안 어떻게 벌어서 모아놨던 돈인데 이것을 아버지 통장으로 이체를 해줬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양도했다고 해서 신고서가 들어갔을 때 국가 입장에서는 증여로 추정하는데, 아들이 이건 증여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번 돈을 아버지에게 돈을 보냈다라고 소명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그래서 그렇게 소명을 하면 증여로 추정은 했지만 소명이 됐기 때문에 양도다 이렇게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똑같은 경우인데 50이 됐어요. 근데 아무 그동안 사회생활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이 직장생활도 않고.
그래서 버는 게 하나도 없어. 뭐가 없어 한마디로. 그리고 아버지한테 10억 어떻게 줬습니까? 소명해 보세요. 하니까 뭐 소명할 것도 없는 거야. 그냥 뭐 말로 뭐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국가 입장에서 증여를 추정했는데 납세자가 양도라고 대가를 주고받은 것을 소명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증여로 결판이 나서 증여세를 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여 추정이라는 것은 증여가 아니고 증여 추정인 경우이고, 이것은 납세자가 입증 책임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 잘 소명하지 않으면 증여로 과세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 이제 이런 규정들을 법에서는 두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죠. 아주 가까운 가족이죠. 두 번째는 특수 관계인의 양도한 재산을 잘 보세요.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 관계인이 양수일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 등이 증여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소득세 합계액보다 증여세가 큰 경우에는 적용한다, 큰 경우에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특수관계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걸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로 양도한 경우는 증여 추정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배우자 직계존비속이잖아요, 요건이.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바로 파는 게 아니고 자기 동생, 형제죠.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형제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에는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첫 번째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만 해당되잖아, 추정되는 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동생한테 먼저 판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동생이 또 누구한테 파냐면 그 동생이 자기 형, 그러니까 자기한테 팔았던 형님 있죠. 그 형의 아들한테 파는 거야.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결과적으로 파는 거랑 똑같은데 중간에 누가 끼었다? 그 아버지의 동생이 하나 낀 거죠. 그래서 요걸 적용할 수 없게 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판 경우랑 똑같이 되는 거죠. 아,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 입장에서 보면 안 되겠다, 그것도 잡아야 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특수 관계인의 양도한 재산을, 그러니까 동생한테 양도한 재산을 그 동생이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알겠죠? 배우자나 아들한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근데 그 기간이 얼마? 3년.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 동생한테 팔았어. 아버지가 자기 동생한테 팔고 동생이 4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 형의 아들에게 만약에 양도를 했다면 증여 추정은 걸리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증여 추정 걸리지 않는 거, 걸리지 않습니다. 증여 추정은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거래는 국가 입장에서 볼 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국가에서 소명을 하는 거야. 국가에서 입증을 해야죠. 증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소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경우는 납세자는 양도세 신고서를 내면 되는 것이고, 국가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이게 증여인지를 국가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3년 이내에 만약에 했다면 국가에서는 그냥 증여세로 과세할 테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네가 주장을 해라, 서류를 가지고 와서 입증을 해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 추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추정, 간주, 본다, 의제 이런 네 가지 단어가 있어요. 추정, 의제, 뭐 간주, 본다 이렇게 법률 용어로 그 네 가지 중에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이 세 가지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추정만 다른 의미예요. 그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세 가지는 같은 의미인데 만약에 이 조문이 배우자 또는 직계 종비 속에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지한다 이렇게 법률이 되어 있다면 그냥 소명의 의무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뭐다? 증여세 물린다는 겁니다. 그게 의지한다, 본다,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소명의 의무가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조문에 있는 대로 그냥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추정한다는 그게 아니고 소명을 네가 잘하면 벗어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률 규정을 볼 때 추정한다냐, 의지한다냐, 멋멋으로 본다냐, 멋멋으로 간주한다냐 이런 것을 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규정은 추정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냐면 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 상환자금의 증여 추정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뭐 이제 소득세 합계액보다 증여세의 큰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 아버지가 동생한테 양도했으면 양도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일단. 그리고 또 동생이 아버지 아들한테 양도했으니까 양도세를 또 이렇게 신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도세를 몇 번 신고했어요? 이 경우는 2번 신고했죠. 2번 신고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냥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걸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세를 물리겠다는 거잖아. 근데 보니까 2번 양도세 계산한 것보다 1번 증여세 계산한 것이 오히려 작아. 증여세가. 그러면 국가입세에서 이걸 증여로 추정하겠어요? 않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이게. 그냥 증여세가 큰 경우만 적용하겠다는 거죠. 작은데 뭐로 적용하겠어요? 그냥 양도세 받고 가만히 있어야지. 국가입장에서 보면 세금이 더 많이 거쳤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약간 논리적으로 이제 국고주의적인 측면이 있지만 뭐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 내용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할 적에 원래 일어났던 그 형식대로 낸 세금이 우리가 그게 아니다 해서 이렇게 했던 세금보다 많다면 굳이 새롭게 보질 않겠죠. 이것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자, 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 상환자금의 증여 추정. 이건 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자금 출처 조사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게 다 이거예요. 재산 취득자의 직업.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빌딩을 샀어. 조그마한 빌딩, 꼬마 빌딩 샀는데 그 사람 만약에 이제 A라는 사람이 샀어요. 그러면 A가 직업이 뭔가 국세청에서 다 볼 수 있죠. 가건세 신고 내역이 있으니까 몇 살인가 주민번호증 나오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씩 벌었는지 또는 또 사업소득이나 뭐 강의소득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건지 이런 걸 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 말고 뭐 옛날에 뭐 꼬마 빌딩 말고 옛날에 뭐 강남에 아파트를 샀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이나 직업이나 소득이나 이런 것들로 봐서 이 정도는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뭘 잔뜩 샀어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그게 이거죠.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그렇죠. 뭐 이상해. 나이가 어린데 뭐 엄청난 부동산을 샀어. 자금 출처가 입증된 금액이 취득 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무조건 그냥 증여세 과세하는 건데 추정을 했잖아. 추정을. 그러니까 너 증여세 과세할 거야. 아니면 얘기해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 번 돈이 10억뿐이 없는 거야. 근데 20억짜리를 샀어. 이래서 다 해보니까 10억뿐이 아닌데 20억짜리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10억이 사실 이렇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10억은 증여세를 물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자금 출처를 딱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소명하라고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소명을 안 하면 과세가 돼요. 근데 소명을 해. 그러고 보니까 뭐 친구한테 5억 빌렸고, 뭐 또 어디서 얼마 빌렸고, 뭐 이렇게 한 거야, 예를 들면.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친구한테 빌린 건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소명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게 증여세 물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서 딱 나가는 거야. 지금 제가 10억만 얘기했지만 뭐 100억도 마찬가지고. 딱 나갔는데 거기서 이거 추징하면 세금 많이 거둘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서면 분석할 적에. 근데 막상 가보니까 전혀 우리가 국세청에서 알 수 없는 데서 돈을 빌렸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금 출처가 입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 잘 정리해서 이렇게 빌렸다, 통장으로 돈 주고받은 거라든지 이자 주고받은 거라든지 뭐 금전 소비대차 약정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소위해서 공증 증거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갖다가 다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맞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걸 제출을 못해. 너 입증을 못하네? 그럼 너 증여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부동산 요즘 이제 제가 상담하다 보면 요즘 이제 그 2주택, 3주택 중과 그게 이제 완화되면서 6월 말까지, 그래서 강남에 뭐 소위 압구정동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사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산가들 입장에서 보면 Q&A 때다 해서 그럴 때 이제 자금 출처를 잘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그냥 소명하라 딱 그렇게 하고 소명보다는 무조건 과세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미리 자금에 대한 그 소위 말해서 시뮬레이션을 정확히 한 다음에 보통 액션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 인정 요령에서 상환자금 채무관을 추정한다. 아까 여기는 뭐냐면 아까 먼저 것은 이렇게 취득자금이고, 알겠죠? 이렇게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걸로 보고, 이건 뭐냐면 뭘 빚이 잔뜩 많았는데 빚을 갚았다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 볼 때 뭐 10억이 있었다 했어요, 옛날에 빚이. 근데 없어졌어 하나도 빚이. 무슨 돈으로 갚았냐? 갚은 걸 대라. 이거예요. 아까 그것은 부동산을 사는 걸 무슨 돈으로 샀느냐 이거고, 이것은 빚이 많다고 얘기했어.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부동산 살 적에 100억짜리 사는데 50억은 빌렸다 이렇게 했어요. 그거 나머지 소명됐고, 그 50억 빌렸으니까 취득자금 할 때 50억을 차입금으로 인정해줬으니까 취득자금에는 문제가 없어. 그럼 50억 빌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후에 한 5년 지난 다음에 봤더니 50억 빌린 돈이 하나도 없어. 다 갚았다는 거야. 무슨 돈을 갚았어? 그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했더니 뭐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갚았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뭐 은행에서 빌려서 갚았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갚은 그 어떤 정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입증을 또 해야 되겠죠. 못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물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에 대해서 증여를 추정하는 게 있고, 다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그걸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경우는 이게 뭐냐면 금액이 좀 작을 때 이렇게 해서 재반 취득 일정 또는 채무 상환 이제 10년 이내 10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세대주인 경우로서 30세 이상인 경우는 주택 샀을 때는 한 2억 정도, 기타는 0.5 뭐 이렇게 해서 30세 이상, 40세 이상, 비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 40세 이상 이렇게, 그다음에 30세 미만 이렇게. 30세 미만은 세대주냐 비세대주냐를 따지지 않고 똑같은 조건을 주고 있죠. 세대주가 금액이 커요, 비세대주가 금액이 커요, 여러분들 보니까 세대주가 크죠. 그러니까 세대주한테는 자금 출처를 조금은 더 높게 설정했어요. 자금 출처 관련된 금액을 세대주를 우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착각을 하는 게 있더라고. 뭐냐면
30세 이상인 세대주를 예를 들어볼게요. 그 사람은 주택을 사면서 2억 원 여기에 이 금액 미달하면 이제 자금 출처 조사를 안 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중에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안 되는 증여 추정, 증여세를 안 물리는 걸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어떤 30세 이상인 세대주라 하더라도 어찌어쩌다가 그 사람 아니더라도 그 사람 아버지를 세무조사하거나 그 사람을 세무조사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를 세무조사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봐요. 근데 아버지가 30세 이상의 이 세대주에게 주택을 사라고 1억을 보낸 거야. 근데 그 주택 가격은 1억 5천짜리야.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2억 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1억을 보낸 게 명확하잖아요. 이렇게 조사하다가 걸리면. 그런 경우는 증여세를 물립니다. 당연히. 그건 이거랑 다른 문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30세 이상인 세대주가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주택을 샀어.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무슨 돈으로 샀는지 자금 출처 입증해라. 이런 문서를 안 보낸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그러나 아버지는 잘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1.5억짜리 주택을 사는데 1억을 보내준 게 딱 통장에 찍혔어. 그 1억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혼돈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지금에 와서는 너무 밋밋하죠. 지금 주택 가격이 뭐 워낙 올라가지고 사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얼마나 혜택이 될까 이런 것은 의문이 있습니다. 자, 둘째로는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 소명이 있는 경우. 이거 당연하죠. 뭐 이것은 소명이 됐으니까 얼마 없는 거고. 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세 번째예요. 입증되지 아니하더라도 입증을 못하더라도 해당 금액의 20%하고 2억 원이면 작은 금액 미만인 경우는 아니한 금액이 미만인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찌어찌해서 1.5억에 대해서 이 해당 금액이 1.5억이에요. 그러면 1.5억 곱하기 20%니까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거의 2억이고 그것보다 작은 거 얼마? 3천만 원이에요. 둘 중에 작은 거니까 3천만 원. 그러니까 막 입증을 했어. 내가 막 이것저것 여기 빌린 거고 뭐저거 했어. 근데 하다 보니까 2,500만 원은 입증을 못했어. 도저히. 근데 그 입증되지 못한 금액이 해당 금액이 20%가 2억 원이면 작은 것보다 작으면 그러면 보험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 추정을 걸어서 과세하지 않겠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금액보다 만약에 입증되지 않는 금액이 둘 중에 작은 것보다 이렇게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 추정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금 출처 요청을 받으면 한마디로 다 소명 안 해도 돼요. 저 금액보다 조금 이렇게 더 많이만 소명하면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소위 말해서 이 둘 중에 작은 것보다 미만이기 때문에 과세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여 양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양도. 자, 이것은 이제 뭐냐면 아까 걔랑 좀 비슷한데 앞에서 공부한 거랑 배우자 측의 좋은 비속에게 증여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거 이월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월과세. 이럴 때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인 경우, 5년 초과인 경우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5년 이내인 경우는 증여하고 핵심이 뭐냐면 증여를 해서 취득가액을 올려버려요. 그리고 양도를 해버리면 양도세가 적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증여는 공제가 있으니까 증여 공제를 이용해서 증여 취득가액을 올리고 그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세를 적게 낸단 말이죠. 이걸 방지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몇 년이다? 5년이다. 5년이 넘으면 여기 아래부터 보면 5년이 넘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여하고 증여받은 다음부터 5년 지난 다음에 양도를 하면 그냥 증여받은 것은 그대로 유효하게 되고 그 증여 취득가액하고 양도가액 차액을 양도세를 내면 돼요. 근데 5년 이내인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양도를 5년 이내에 증여받아서 양도하는 것 할 때는 양도 가액에서 알겠죠? 공제할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취득 당시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시 말해서 원래 증여하면 수중자가 있고 증여자가 있고 수중자가 있고 이 수중자가 제3자에게 양도했다는 거지 아니야. 5년 이내에 수중자가 제3자에게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이 수중자 양도세 계산할 때 수중자가 증여 취득했던 그 가액을 쓰는 게 아니고 취득가액을 쓸 적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갖다 써라는 거야. 그래서 양도세를 잔뜩 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만약에 증여세를 냈다면 증여받으면서 그건 양도세 필요경비로 처리해버리고 세율이나 장기부를 특별히 이제는 증여자가 때부터 계산했으니까 그때부터 계산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했던 건데 특별한 사정이라든지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는 사업 인정 고시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그러니까 2년 이전에 미리 증여를 했어요. 근데 국가에서 무슨 국가 사업을 한다고 협의회에서는 수용을 했어. 이건 내 의지가 아니잖아. 팔려고 하는 게. 그래서 5년 이내에 팔게 된 거야. 아, 이것은 나는 그 팔려고 안 했는데 국가 사업 때문에 내가 팔 수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봐주겠다 이거죠. 그러나 언제 사업 인정 고시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리 증여했던 것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수용이 돼버린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요건에 해당된다면 2월 것을 그러니까 5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2월 것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급했더니 증여자의 취득시를 소급했더니 비과세가 안 되던 것이 기간이 늘어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돼가지고 혜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적용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고 2월 과세를 적용했더니 오히려 세금이 적어져. 아까처럼 그렇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갖다 쓰고 기간이 그 대신 길어나잖아요. 기간이 길어나고 또 뭐 예를 들면 세율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기간도 이렇게 기간이 길어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세가 적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경우는 옛날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절세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2월 과세를 해놓고 그러니까 증여를 해놓고 5년 이내에 팔면 2월 과세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세금은 적게 내면서 모든 그 소위 말해서 소유권은 수중자가 가져가고 모든 돈은 수중자 거니까 수중자가 받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 많이 활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렇게 막힌 거죠 지금은. 반대로 이제 5년을 넘었을 때는 정상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취득원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보면 갑이 2억에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 을에게 6억에 증여한 후 을이 5년 초과되면 제3자에게 7억에 양도했다. 이렇게 된다면 을 양도차익이 있죠. 양도차익. 그래서 7억이고 그다음에 이제 1억 이렇게 빼면 6억을 빼면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의 양도차익은 7억에서 6억을 빼서 1억이고 따라서 이것을 증여를 6억에 받았잖아요. 지금 받았으니까 증여 취득가액이 6억이 됐다는 거야. 그냥 7억에 팔 때 6억이 취득가액이 되니까 1억에 대해서 양도세만 내면 되니까 좋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유리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안 되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다. 증여를 하지 않고 만약에 그러면 7억에 팔았잖아요. 이번에 옛날에 얼마에 샀어요? 2억에 샀잖아요. 2억에. 그러니까 남은 게 5억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5억이 남게 되고 이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양도차익이 상당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부동산을 좀 오래 가지고 있다 팔아도 괜찮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면 배우자 증여공제가 10년 누적 6억이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일단 증여를 해요. 배우자한테. 그렇게 해서 취득가액 올려놓고 5년이 넘어서 팔면 그 취득가액이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5년 이내에 팔면 인정을 못 받으니까 바로 팔 부동산은 증여가 안 되고 나중에 팔아도 돼. 이런 것은 증여를 해가지고 취득가를 높인 다음에 5년 지난 다음에 팔면 이렇게 이런 혜택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보유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보유기간은 좀 줄겠죠. 장특공대나 이런 것들은 좀 적게 적용받겠죠. 양도차익은 혜택이 있지만 양도차익 면에서는 장기보유 특공대는 좀 불리한 면이 있겠죠.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보면 상당히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오늘은 여기 이제 증여 추정하고 증여 양도 이렇게 해서 약간 그 구조화된 케이스를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